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필요하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소득주도 성장은 눈에 띄지 않고 대신 경제 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책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자리 창출 해법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기업들이 12조 원을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는 등 소비 진작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눈에 띄는 정책들 짚어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일부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광명과 함께 몇몇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일대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도시 계획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 알아봅니다.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재정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안이 있다고는 하지만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을 공식화했습니다. 첫 소식 류정훈 기자입니다. 현 정부 들어 확대 경제장관회의가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민의 공감 속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민간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2.6%에서 2.7%로 내년 취업자 증가 수를 15만 명으로 전망한 가운데 경제정책 방향도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년도 대내외 경제 효과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제 심리가 유치되고 있고 그간 견조했던 수출도 내년에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삼성동 한전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착공을 추진키로 했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조업 혁신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시내 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네, 정부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경제 활력으로 바뀌면서 대표적인 정책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주 52시간 단속은 유예되고 최저임금 산정 방식은 이원화가 유력합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서울 거여동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추운 날씨에 공사가 자주 중단되면서 공기를 제때 맞출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추가로 공사를 했으면 했지만 주 52시간 탓에 유연하게 공사 일수를 정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정말 추울 때는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길어지면 그게 또 일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느려지니까 좀 아무래도 타격이 있겠죠. 훨씬 그게 조금 융통성이 좀 있어지겠죠.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이달 말 6개월 계도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시행됩니다. 업계는 현행 3개월 탄력 근로제가 확대 없이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위반이 속출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주장해왔습니다. 정부는 탄력 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입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주 52시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현재 적용 중인 계도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속도 조절도 구체화됩니다.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위원들이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올해와 내년 10% 이상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는데 내후년부터는 이런 이원화 방식을 통해 인상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소비 심리를 되살려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담겼습니다. 연말이면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이달 신차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인데 당초 연말에 끝나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염두에 둔 측면도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1월부터 그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 때문에 많이 구입 문의가 늘어나셨고요. 그러니까 12월에도 초에 계약을 해서 12월 말까지 이제 출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셨었는데 정부는 내수 살리기 차원에서 당초 올해 끝내기로 했던 개별 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215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내년 6월까지는 이보다 65만 원 적은 15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 정부는 내년 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신차를 구매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 개별 소비세의 70%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개소세 인하와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현재 11만 6천 대에서 15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낼 수 있도록 신규 특허의 요건을 완화키로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한도로 세액을 공제받게끔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제조업이 쇠락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한 축을 이 제조업 살리기에 맞췄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하준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국내 주축산업의 붕괴를 꼽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미했던 신기술 신산업 분야 투자 여파가 오늘날 제조업 위기로 이어졌단 겁니다. 급성이 아니라 만성 질병이란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제조업 혁신 전략을 마련 발표하고 특히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개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기수소차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보급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자동차 부품업계와 중소조선사, 기자재 기업의 금융 지원을 늘려서 기초 체력을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고부가 제품 개발 투자에도 나섭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방향성에 대해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기회의 정책이 이제 경제 활력 제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 주도의 어떤 특정 산업 집중보다는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 유인 정책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울산과 창원, 거제 등 제조업 밀집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정부가 이번 정책 방향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실천하느냐가 그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불쏘시개 가운데 하나는 투자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현대차 그룹은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원이 넘는 가격에 매입했습니다. 현대차는 3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복합전시 사업 마이스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정부의 인허가 지연에 막혔습니다.
4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과를 시켜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딜레이 시키고 있으니까. 안 들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이번에 정부가 이 같은 민간 투자에 대해 전향적으로 활성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간, 공공, 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에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건설과 후방 효과로 27년간 12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자사업 대상을 사회간접시설 SOC에서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해 모두 12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웠던 올해와 달리 내년엔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기로 했습니다. 왜 정책 방향을 바꾼 건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내년이 더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네. 정부는 올해만큼은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정부도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클 것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정책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보완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 성장을 올해만큼 하겠다는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 둔화로 성장률이 앞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전망치인 2.6에서 2.7%가 최저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최우선 정책이 경제 활력 제고가 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그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뒤로 밀리는 건가요? 그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소득, 특히 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부 업종에 악영향을 줬고요. 또 소득 양극화는 더 악화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도 지난해 이맘때쯤 발표했던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무려 10번이나 언급했던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딱 한 번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정책에 변화를 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진한 일자리일 텐데 내년에도 역시 상황이 좀 안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올해 상황이 계속 저희가 고용 쇼크란 표현을 계속 쓰면서 안 좋았는데 내년도 사실 좋아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비해 31만 개 늘었는데요. 저희가 흔히 질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는 제조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7만 개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난해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부진에 또 전반적인 고용 악화가 겹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일 이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 경제 활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에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네. 이 밖에 또 눈에 띄는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세제도인데요. 이 조세제도 같은 경우는 개별 소비세 감면 연장이나 또 증여세 특혜 확대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를 해왔던 증권거래세나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이 기업을 살리겠다는 메시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개소세 감면 연장 같은 경우는 예전 사례를 봤을 때 이 개소세 감면이 끝나고 나는 시점에부터는 판매가 좀 급감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도 포화 상태인 면세점 시장에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면세점 사업자를 들임으로써 이 과열 경쟁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실효성에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가 공개됐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정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마저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10년 주기의 개편 시기마다 재정 안정을 이유로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을 깎았습니다.
이제 와서 연금을 올리겠다는 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4개 방안에는 어디에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어떠한 조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계속 이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 거론되는 대안으로는 일부 선진국이 채택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늘리지 않고 수명이나 출산율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나 정치권의 인위적인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 고령화로 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선진국들도 이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어디나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인 건 아니죠. 정치권에서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스웨덴도 3인당이 정권을 잃었던 적이 있고 국가의 장날을 위해서 누가 총대를 메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문을 달 건가. 개혁안을 4개나 만들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긴 정부나 여론을 의식한 국회 모두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라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3기 신도시가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토부가 올해 안에 2곳의 신도시를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들이 이미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수영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수도권에 미니 신도시 4-5곳을 개발해 모두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두 곳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입니다. 유력 후보지로는 광명과 김포, 고양, 하남 등이 거론됩니다. 이곳은 3기 신도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광명시와 시흥시 경계 지점입니다. 발표 전이지만 이미 신도시 지정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아직 집이 없으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 가지고 크게 반대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문제 여기가 될 거라고 끝나 예상을 했으니까. 김포는 최근 토지 거래 건수가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한 2달 전부터 시내부동산이 한국을 돌아다녔었어요. 이나 같은 거 좀 싼 거 사서 이렇게 끝내지 않는다고. 고양 대곡지구도 비슷한 상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이 대곡역을 지날 예정인데다 인근의 고양 원흥지구가 자료 유출 논란 때문에 후보지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앞서 택지 자료 유출로 홍역을 치른 국토부는 발표 일정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신도시 계획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신도시 조성은 이제 사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실제 효과는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미니 신도시를 여러 개 만들겠다 이 정책은 지난 9월에 그 대출 규제책과 함께 나왔습니다. 예. 집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새로 들어설 신설 새 도시의 새 아파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서울과 가까운 곳에 새 아파트 공급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서울 아파트 값이 올해처럼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것도 당분간은 좀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무주택자의 경우에 기존 매매 시장보다는 분양 시장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유주택자들은 공급이 이제 본격화되는 만큼 집값 조정 기대 심리를 더 갖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이유 때문이죠? 예를 들면 서울은 서울대로 또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집값이 각각 오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단적으로 서울 강남권의 수요 분산을 위해서 분당과 판교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강남이든 이 분당이든 판교든 두 지역 모두 집값이 크게 안정화되지 못했던 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신도시의 경우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또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금지하는 전매 제한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이 투기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 기자, 그런데 신도시를 만든다는 게 무조건 환영받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 이제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요, 택지 조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서 실제 입주까지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예. 만약 지역 주민 반대로 이 토지 매입이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그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참여정부 초기에 결정된 2기 신도시인 이 파주 운정이나 화성 동탄 신도시의 경우 뭐 올해가 돼서야 입주가 시작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그 무주택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좀 속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가 교통입니다. 그 일자리가 많은 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2기 신도시의 경우 제대로 된 그 광역 교통망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신도시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신도시 지역은 일부러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 즉 서울 바로 옆으로 택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그 부지와 함께 교통 대책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커피나 콜라뿐 아니라 초콜릿에도 적지 않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커피 반잔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같은 양이 들어있었는데 어른들은 괜찮지만 아이들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 진열대에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에게 주려고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초콜릿이 아이가 먹기가 편하고 주기도 편하고 그래서 찾고 있는 건데. 한국소비자원이 이처럼 어린이 간식으로 인기 있는 초콜릿 제품 25개를 조사해봤더니 일부에서 과도한 양의 카페인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2개 제품은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훌쩍 넘었고 이 가운데 하나는 커피 반잔과 같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었습니다. 제품 유형별로는 다크 초콜릿이 밀크 초콜릿보다 2배가량 많은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4세에서 6세 어린이가 카페인 45mg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초콜릿에 얼마의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초콜릿류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이들은 한 번 뜯은 제품을 계속 집어먹는 경우가 많아서 권고량을 넘기기 쉽습니다. 여기에 탄산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내년 1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 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를 기준으로 최고 84,700원에서 45,100원까지 인하됩니다.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에 6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가 몰리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에서 개인 투자금은 47조 2천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투자금은 20조 원을 넘어 전체의 41.7%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들은 주로 은행 창구 등에서 권유 등을 통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탔다며 불안전 판매에 취약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영제 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충남의 태안발전소에서 작업하던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의혹과 사회구조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부처인 고용부와 산업부가 합동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사 3개월 차 청년 김모 씨가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 속에 숨진 지 엿새 만에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 씨는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태안발전소와 작업 방식 등이 유사한 국내 12개소 전체 석탄발전소에 긴급 안전조치가 실시됩니다. 위험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특히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이 금지됩니다. 또 위험설비 인접 작업은 반드시 설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 안전 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좀 필요하다. 원청이 이제 아무래도 무책임하게 책임 소지를 안 지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비정규직에게 더욱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는 부분.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여당은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견합니다. 오늘 고농도의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무척 탁합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퇴근길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오전에는 서쪽 지방 나쁨, 동쪽 지방은 한때 나쁨 단계로 서쪽을 중심으로 농도가 더 짙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무척 건조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및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며 다소 춥지만 한낮에는 서울 6도, 대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건조하고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과 울진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 10도, 대구 9도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